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 외딴 마을 도마연에 박씨 성을 가진 마음씨 착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큰 근심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혼인한 지 2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매일 밤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에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희 부부에게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고 또 비나이다. 그렇게 100일 넘게 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 밤, 유난히 달이 붉게 빛나고 고요한 밤에 부인은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흰옷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희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 허나 울지 않는 아이를 감당해야 할 것인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이고, 신령님. 말 못하는 아이라도 좋습니다.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꿈이 너무나 생생했던 부인은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나 보. 신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은 정말로 태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영감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부인을 더욱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10달 후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이는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허허, 이런 경우는 처음일세. 수없이 아이를 받아봤지만 두 눈만 동그랗게 뜨고 울지 않는 아이는 처음이야. 마을 사람들도 이상하게 여겼지만 부부는 꿈속 할머니의 말을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박영감은 물 위에 연꽃이 피어있는 꿈을 꾸었다 하여 아이의 이름을 견수라 지어주었습니다. 아가, 너는 우리의 희망이란다. 아프지 말고 무럭무럭 잘 자라거라. 사랑하는 내 딸 연수야, 너의 탄생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축복이란다. 박영감 부부는 늦둥이 딸 연수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연수는 울지는 않았지만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연수가 5살이 되었을 때부터 스스로 글을 깨우쳤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사물과 자연의 이치를 누구보다 빨리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수가 16살이 되던 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논밭은 바싹 메말랐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뒷산 사당에 모여 기우제를 지냈지만 비는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우리 마을 사람들 죄다 굶어 죽겠구만. 이를 어쩌면 좋아. 기우제도, 제사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무슨 수로 비를 오게 한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탄식하고 있을 때 연수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산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어요. 그곳을 파면 부족하지만 곡식을 잃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정말이냐? 연수는 아버지를 데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이에요. 이곳을 파면 물이 나올 것이에요. 아버지? 박영감은 딸의 말을 믿고 마을 사람들을 데려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정말로 시원한 샘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살았네. 살았어. 그러게 말이요. 연수가 아니었다면 이곳에서 물이 나올 줄 어찌 알았겠어. 마을 사람들은 샘물을 이용해 논밭을 적실 수 있었고 모두가 연수를 칭찬했습니다. 연수는 우리 마을의 복덩이야. 복덩이. 그날 이후 연수는 도마연에서 신비한 아이라 불리게 되었고 그녀의 소문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수는 아버지의 기침 때문에 약초를 찾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중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절벽 아래에서 굵고 짧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수는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 보니 그곳에는 허름한 차림의 젊은 청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청년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절벽에서 떨어져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요. 연수는 청년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한쪽 다리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혼잣말, 다리뼈가 부러졌으니 의식이 돌아오면 통증이 크겠구나. 연수는 주변에서 약초를 찾아 빻아 그의 상처에 발라주고 자신의 치마 자락을 찢어 부러진 다리를 묶어주었습니다. 어느새 해는 저물어가고 연수는 목숨이 위태로운 청년을 두고 갈 수 없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청년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낯선 처녀가 옆에서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잠들어 있었고 자신의 몸은 치료되어 있었습니다. 혼잣말, 이 처녀가 나를 살렸나 보군. 그때 저 멀리서 횃불을 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년은 자신을 쫓는 사람들인 줄 알고 달아나려 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에 잠에서 깬 연수가 눈을 떴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소? 이보시오, 처자. 나 좀 도와주시오. 나는 쫓기는 몸이오. 저 소리는 제 아버지 소리요. 제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 저를 찾으러 오신 겁니다. 그 말에 청년은 안심했습니다. 연수는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이고, 저런. 어쩌다 절벽에서 떨어졌는고. 짐승에게 쫓기다 발을 헛디뎌 그만. 쯧쯧. 안 됐구려. 우선 내 등에 업히시게. 박영감은 청년을 등에 업고 집으로 데려와 방에 눕혔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누구라도 그리했을 것이오. 마음 편히 있으면서 치료나 잘하시오. 연수야, 내가 이 청년 좀 잘 보살펴 주어라. 네, 알겠어요,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헌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쫓기는 몸이라 제가 이곳에 있다는 소문이 나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소. 우리 가족 외에는 아는 이가 없도록 조심하겠소? 박영감은 그에게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매일 약초를 갈아주며 청년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어디서 의술을 배운 것이오? 책에서 보았습니다. 오, 그렇구려. 책만 보고 이리 치료를 하다니 대단하오. 낭자 덕분에 상처가 잘 아무는 것 같소. 그렇다니 다행입니다. 청년은 무뚝뚝하지만 속 깊은 연수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문틈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연수의 책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책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구려. 제가 책 읽기를 좋아하여 아버지께서 사다 주신 책들입니다. 그래, 무슨 책을 좋아하시오? 처음에는 문학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천문, 도학, 정치학 등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보고 있습니다. 아니, 여인의 몸으로 그 많은 학문을 보통이 아닌 것 같소. 당신 같은 사람이 참으로 부럽소. 그 무렵 마을에서는 새로운 현감 때문에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아니, 이 가뭄에 세금을 2배로 올리라니. 우리 보고 죽으라는 소리야. 연수 덕에 겨우 밭을 살렸는데 새로운 현감이 우리를 죽이려 드는구만. 집으로 돌아온 박영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큰일이구나. 새로운 현감이 세금을 2배로 올린다더구나. 아버지, 우선 이 증세 정책이 현감 독단인지 나라의 정책인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그것을 어찌 알아볼 수 있단 말이냐. 세금을 관장하는 곳은 호조이니 한양에 가서 문의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현감이 정한 것이라면 관리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니 그 부당함을 따져야 합니다. 그래. 알았다. 내일 당장 한양에 다녀오마. 대화를 듣고 있던 청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낭자는 모르는 게 없구려. 국가의 행정까지 꿰뚫고 있으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소. 내 딸이지만 연수는 하늘이 준 복덩이라오. 마을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연수 덕분에 해결되었소.
아버님 말이 맞는 것 같소. 그대는 분명 하늘이 내린 사람이 틀림없어. 며칠 뒤 한양에 다녀온 박영감이 말했습니다. 형조에 물어보니 나라에서는 증세를 한 적이 없다더구나. 오히려 가뭄 때문에 구휼미를 풀고 있었어. 제가 예상한 대로군요. 이제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서명을 받아 현감의 부정을 임금님께 알려야 해요. 권력은 더 큰 권력으로 막아야 합니다. 다음 날 박영감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연판장을 받았고 한 달 후 한양에서 내려온 관원들이 부패한 현감을 잡아갔습니다. 이번에도 연수가 우리 마을을 지켜냈구만. 우리 마을에 연수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정말 복덩이야, 복덩이. 청년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연수낭자,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은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르. 나는 조선의 왕세자이옵니다. 그 말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왕세자라니. 반년 전 궁에서 역모가 일어나 아버님이신 임금님께서는 저를 궁 밖으로 피신시키고 스스로 적들의 볼모가 되셨습니다. 그 이후로 역당들에게 쫓겨다니다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박영감과 그의 아내 그리고 연수는 왕세자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왕세자 저하이신 줄도 모르고 큰 무례를 범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으니 모두 일어나시오. 저를 구해주신 은인들이십니다. 머지않아 역도들이 이 마을까지 찾아올 것이니 저는 곧 떠나야 합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연수낭자가 저와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연수야, 내 생각은 어떠냐? 어려움에 처한 분을 외면할 수는 없지요. 미력하지만 제 능력껏 왕세자님을 돕겠습니다. 참으로 고맙소, 낭자. 며칠 후 한 무리의 병사들이 말을 타고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여봐라. 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끌어내라. 집집마다 샅샅이 뒤져라. 병사들은 마을 사람들을 광장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마을에 낯선 청년이 오지 않았느냐? 바른 대로 고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마을에는 낯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소이다. 대장. 집집마다 다 뒤져봤지만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전날 밤 왕세자와 연수는 이미 마을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럼 다음 마을로 이동한다. 한편 왕세자와 연수는 산길을 통해 한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양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한양이요. 왕세자께서는 이곳에 숨어 계시지요. 제가 내려가 상황을 파악하고 오겠습니다. 혼자서 괜찮겠소. 왕세자님은 얼굴을 알아보는 자가 있을 수 있으니 저 혼자 움직이는 것이 낫습니다. 연수는 홀로 산을 내려가 정보를 얻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주막집에서 일을 도와주며 손님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칠 후 모든 상황 파악을 마친 연수는 주막을 떠나 왕세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역모를 일으킨 주범은 병조판서 강지훈입니다. 그는 군대를 동원해 왕궁을 장악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내금의장이 끝까지 역도들과 맞서다 지금은 의금부 감옥에 갇혀 있다 합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자이니 그를 먼저 구해내야 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을 어찌 빼낼 수 있단 말이오. 방법을 찾아야지요. 내일부터 감옥을 살펴 방도를 세우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수는 의금부 주변을 맴돌며 보초병들의 교대 시간과 동태를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생으로 변장하고 잠이 오는 약을 탄 술을 가지고 의금부로 향했습니다. 기생 목소리로
병판 대감께서 내리시는 포상이옵니다. 오늘 밤은 신나게 마시고 회포를 푸시라 하셨습니다. 병사들은 의심 없이 술을 마셨고 이내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연수는 열쇠 꾸러미를 들고 감옥으로 가 내금의장을 구출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지요. 어서 나오시지요. 두 사람은 무사히 빠져나와 산속에 숨어있는 왕세자와 만났습니다. 세자 저하. 무사하셨군요. 내금이장. 끝까지 아바마마를 지키려 싸웠다 들었소. 참으로 고맙소. 끝까지 주상 전하를 지켜내지 못해 송구하옵니다. 이 처자는 내 분신처럼 믿으면 될 것이오. 내금이장을 혼자서 구출한 사람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상대할 대상은 수천의 병사가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우두머리, 병판과 그의 신복 몇 명뿐입니다. 그들은 내금의장의 친구인 황장군을 만나기 위해 전방으로 향했습니다. 황장군, 왕세자 저하께 인사드립니다. 황장군, 역도들을 처단하는 데 힘이 되어주시게. 저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한 목숨 바쳐 저하의 칼날이 되겠나이다. 황장군까지 합류하자 연수는 본격적으로 작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50명의 정예병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20명으로 병판의 신변을 확보하고 10명으로 두 장군을 잡을 것입니다. 나머지 20명은 궁궐 입구에서 대기합니다. 황장군은 정예병 50명을 상인으로 위장시켜 성안으로 미리 침투시켰습니다. 거사 당일 밤 연수의 계획대로 두 장군을 기방으로 유인해 제압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무사들은 병판대감의 집을 급습하여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네, 내 놈들은 누구냐?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때 무사들 뒤에서 왕세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 놈을 영모죄로 체포한다. 감히 왕실을 능멸한 죄, 죽음으로 다스릴 것이다. 잠시 후 역모의 주범들이 모두 포박된 채 궁궐 문 앞에 끌려왔습니다. 이제 영모는 끝났다. 어서 국문을 열어라. 문지기들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고 왕세자와 50명의 군사들은 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금의장은 즉시 갇혀있던 금군들을 풀어주었고 그들은 합세하여 궁 안의 역당들을 모두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반년 만에 왕실은 제자리를 되찾았고 병판대감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세자야,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 외딴 마을 도마연에 박씨 성을 가진 마음씨 착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큰 근심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혼인한 지 2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매일 밤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에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희 부부에게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고 또 비나이다. 그렇게 100일 넘게 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 밤, 유난히 달이 붉게 빛나고 고요한 밤에 부인은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흰옷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희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 허나 울지 않는 아이를 감당해야 할 것인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이고, 신령님. 말 못하는 아이라도 좋습니다.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꿈이 너무나 생생했던 부인은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나 보. 신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은 정말로 태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영감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부인을 더욱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10달 후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이는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허허, 이런 경우는 처음일세. 수없이 아이를 받아봤지만 두 눈만 동그랗게 뜨고 울지 않는 아이는 처음이야.
마을 사람들도 이상하게 여겼지만 부부는 꿈속 할머니의 말을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박영감은 물 위에 연꽃이 피어있는 꿈을 꾸었다 하여 아이의 이름을 견수라 지어주었습니다. 아가, 너는 우리의 희망이란다. 아프지 말고 무럭무럭 잘 자라거라. 사랑하는 내 딸 연수야, 너의 탄생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축복이란다. 박영감 부부는 늦둥이 딸 연수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연수는 울지는 않았지만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연수가 5살이 되었을 때부터 스스로 글을 깨우쳤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사물과 자연의 이치를 누구보다 빨리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수가 16살이 되던 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논밭은 바싹 메말랐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뒷산 사당에 모여 기우제를 지냈지만 비는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우리 마을 사람들 죄다 굶어 죽겠구만. 이를 어쩌면 좋아. 기우제도, 제사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무슨 수로 비를 오게 한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탄식하고 있을 때 연수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산에 마르지 않은 샘물이 있어요. 그곳을 파면 부족하지만 곡식을 잃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정말이냐? 연수는 아버지를 데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이에요. 이곳을 파면 물이 나올 것이에요. 아버지? 박영감은 딸의 말을 믿고 마을 사람들을 데려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정말로 시원한 샘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살았네. 살았어. 그러게 말이요. 연수가 아니었다면 이곳에서 물이 나올 줄 어찌 알았겠어. 마을 사람들은 샘물을 이용해 논밭을 적실 수 있었고 모두가 연수를 칭찬했습니다. 연수는 우리 마을의 복덩이야. 복덩이. 그날 이후 연수는 도마연에서 신비한 아이라 불리게 되었고 그녀의 소문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수는 아버지의 기침 때문에 약초를 찾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중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절벽 아래에서 굵고 짧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수는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 보니 그곳에는 허름한 차림의 젊은 청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청년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절벽에서 떨어져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요. 연수는 청년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한쪽 다리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혼잣말, 다리뼈가 부러졌으니 의식이 돌아오면 통증이 크겠구나. 연수는 주변에서 약초를 찾아 빻아 그의 상처에 발라주고 자신의 치마 자락을 찢어 부러진 다리를 묶어주었습니다. 어느새 해는 저물어가고 연수는 목숨이 위태로운 청년을 두고 갈 수 없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청년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낯선 처녀가 옆에서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잠들어 있었고 자신의 몸은 치료되어 있었습니다. 혼잣말, 이 처녀가 나를 살렸나 보군. 그때 저 멀리서 횃불을 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년은 자신을 쫓는 사람들인 줄 알고 달아나려 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에 잠에서 깬 연수가 눈을 떴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소? 이보시오, 처자. 나 좀 도와주시오. 나는 쫓기는 몸이요. 저 소리는 제 아버지 소리요. 제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 저를 찾으러 오신 겁니다. 그 말에 청년은 안심했습니다. 연수는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이고, 저런. 어쩌다 절벽에서 떨어졌는고. 짐승에게 쫓기다 발을 헛디뎌 그만. 쯧쯧. 안 됐구려. 우선 내 등에 업히시게. 박영감은 청년을 등에 업고 집으로 데려와 방에 눕혔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누구라도 그리했을 것이오. 마음 편히 있으면서 치료나 잘하시오. 연수야, 내가 이 청년 좀 잘 보살펴 주어라. 네, 알겠어요,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헌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쫓기는 몸이라 제가 이곳에 있다는 소문이 나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소. 우리 가족 외에는 아는 이가 없도록 조심하겠소? 박영감은 그에게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매일 약초를 갈아주며 청년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어디서 의술을 배운 것이오? 책에서 보았습니다. 오, 그렇구려. 책만 보고 이리 치료를 하다니 대단하오. 낭자 덕분에 상처가 잘 아무는 것 같소. 그렇다니 다행입니다. 청년은 무뚝뚝하지만 속 깊은 연수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문틈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연수의 책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책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구려. 제가 책 읽기를 좋아하여 아버지께서 사다 주신 책들입니다. 그래, 무슨 책을 좋아하시오? 처음에는 문학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천문, 도학, 정치학 등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보고 있습니다. 아니, 여인의 몸으로 그 많은 학문을 보통이 아닌 것 같소. 당신 같은 사람이 참으로 부럽소. 그 무렵 마을에서는 새로운 현감 때문에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아니, 이 가뭄에 세금을 2배로 올리라니. 우리 보고 죽으라는 소리야. 연수 덕에 겨우 밭을 살렸는데 새로운 현감이 우리를 죽이려 드는구만. 집으로 돌아온 박영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큰일이구나. 새로운 현감이 세금을 2배로 올린다더구나. 아버지, 우선 이 증세 정책이 현감 독단인지 나라의 정책인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그것을 어찌 알아볼 수 있단 말이냐. 세금을 관장하는 곳은 호조이니 한양에 가서 문의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현감이 정한 것이라면 관리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니 그 부당함을 따져야 합니다. 그래, 알았다. 내일 당장 한양에 다녀오마. 대화를 듣고 있던 청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낭자는 모르는 게 없구려. 국가의 행정까지 꿰뚫고 있으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소. 내 딸이지만 연수는 하늘이 준 복덩이라오. 마을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연수 덕분에 해결되었소. 아버님 말이 맞는 것 같소. 그대는 분명 하늘이 내린 사람이 틀림없어. 며칠 뒤 한양에 다녀온 박영감이 말했습니다. 형조에 물어보니 나라에서는 증세를 한 적이 없다더구나. 오히려 가뭄 때문에 구휼미를 풀고 있었어. 제가 예상한 대로군요. 이제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서명을 받아 현감의 부정을 임금님께 알려야 해요. 권력은 더 큰 권력으로 막아야 합니다. 다음 날 박영감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연판장을 받았고 한 달 후 한양에서 내려온 관원들이 부패한 현감을 잡아갔습니다. 이번에도 연수가 우리 마을을 지켜냈구만. 우리 마을에 연수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정말 복덩이야, 복덩이. 청년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연수낭자,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은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르. 나는 조선의 왕세자이옵니다. 그 말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왕세자라니. 반년 전 궁에서 역모가 일어나 아버님이신 임금님께서는 저를 궁 밖으로 피신시키고 스스로 적들의 볼모가 되셨습니다. 그 이후로 역당들에게 쫓겨다니다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박영감과 그의 아내 그리고 연수는 왕세자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왕세자 저하이신 줄도 모르고 큰 무례를 범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으니 모두 일어나시오. 저를 구해주신 은인들이십니다. 머지않아 역도들이 이 마을까지 찾아올 것이니 저는 곧 떠나야 합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연수 낭자가 저와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연수야, 내 생각은 어떠냐? 어려움에 처한 분을 외면할 수는 없지요. 미력하지만 제 능력껏 왕세자님을 돕겠습니다. 참으로 고맙소, 낭자. 며칠 후, 한 무리의 병사들이 말을 타고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여봐라. 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끌어내라. 집집마다 샅샅이 뒤져라. 병사들은 마을 사람들을 광장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마을에 낯선 청년이 오지 않았느냐? 바른 대로 고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마을에는 낯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소이다. 대장. 집집마다 다 뒤져봤지만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전날 밤 왕세자와 연수는 이미 마을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럼 다음 마을로 이동한다. 한편 왕세자와 연수는 산길을 통해 한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양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한양이요. 왕세자께서는 이곳에 숨어 계시지요. 제가 내려가 상황을 파악하고 오겠습니다. 혼자서 괜찮겠소. 왕세자님은 얼굴을 알아보는 자가 있을 수 있으니 저 혼자 움직이는 것이 낫습니다. 연수는 홀로 산을 내려가 정보를 얻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주막집에서 일을 도와주며 손님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칠 후 모든 상황 파악을 마친 연수는 주막을 떠나 왕세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역모를 일으킨 주범은 병조판서 강지훈입니다. 그는 군대를 동원해 왕궁을 장악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내금의장이 끝까지 역도들과 맞서다 지금은 의금부 감옥에 갇혀있다 합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자이니 그를 먼저 구해내야 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을 어찌 빼낼 수 있단 말이오. 방법을 찾아야지요. 내일부터 감옥을 살펴 방도를 세우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수는 의금부 주변을 맴돌며 보초병들의 교대 시간과 동태를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생으로 변장하고 잠이 오는 약을 탄 술을 가지고 의금부로 향했습니다. 기생 목소리로 병판 대감께서 내리시는 포상이 옵니다. 오늘 밤은 신나게 마시고 회포를 푸시라 하셨습니다. 병사들은 의심 없이 술을 마셨고 이내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연수는 열쇠 꾸러미를 들고 감옥으로 가 내금의장을 구출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지요. 어서 나오시지요. 두 사람은 무사히 빠져나와 산속에 숨어있는 왕세자와 만났습니다. 세자 저하. 무사하셨군요. 내금의장. 끝까지 아바마마를 지키려 싸웠다 들었소. 참으로 고맙소. 끝까지 주상 전하를 지켜내지 못해 송구하옵니다. 이 처자는 내 분신처럼 믿으면 될 것이오. 내금의장을 혼자서 구출한 사람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상대할 대상은 수천의 병사가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우두머리, 병판과 그의 신복 몇 명뿐입니다. 그들은 내금의장의 친구인 황장군을 만나기 위해 전방으로 향했습니다. 황장군, 왕세자 저하께 인사드립니다. 황장군, 역도들을 처단하는 데 힘이 되어주시게. 저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한 목숨 바쳐 저하의 칼날이 되겠나이다. 황장군까지 합류하자 연수는 본격적으로 작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50명의 정예병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20명으로 병판의 신변을 확보하고 10명으로 두 장군을 잡을 것입니다.
나머지 20명은 궁궐 입구에서 대기합니다. 황 장군은 정예병 50명을 상인으로 위장시켜 성안으로 미리 침투시켰습니다. 거사 당일 밤 연수의 계획대로 두 장군을 기방으로 유인해 제압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무사들은 병판대감의 집을 급습하여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네. 내 놈들은 누구냐?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때 무사들 뒤에서 왕세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 놈을 영모죄로 체포한다. 감히 왕실을 능멸한 죄, 죽음으로 다스릴 것이다. 잠시 후 역모의 주범들이 모두 포박된 채 궁궐 문 앞에 끌려왔습니다. 이제 영모는 끝났다. 어서 국문을 열어라. 문지기들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고 왕세자와 50명의 군사들은 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금의장은 즉시 갇혀있던 금군들을 풀어주었고 그들은 합세하여 궁 안의 역당들을 모두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반년 만에 왕실은 제자리를 되찾았고 병판대감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세자야,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 외딴 마을 도마연에 박씨 성을 가진 마음씨 착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큰 근심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혼인한 지 2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매일 밤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에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희 부부에게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고 또 비나이다. 그렇게 100일 넘게 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 밤, 유난히 달이 붉게 빛나고 고요한 밤에 부인은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흰옷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희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 허나 울지 않는 아이를 감당해야 할 것인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이고, 신령님. 말 못하는 아이라도 좋습니다.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꿈이 너무나 생생했던 부인은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나 보. 신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은 정말로 태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영감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부인을 더욱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10달 후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이는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허허, 이런 경우는 처음일세. 수없이 아이를 받아봤지만 두 눈만 동그랗게 뜨고 울지 않는 아이는 처음이야. 마을 사람들도 이상하게 여겼지만 부부는 꿈속 할머니의 말을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박영감은 물 위에 연꽃이 피어있는 꿈을 꾸었다 하여 아이의 이름을 견수라 지어주었습니다. 아가, 너는 우리의 희망이란다. 아프지 말고 무럭무럭 잘 자라거라. 사랑하는 내 딸 연수야, 너의 탄생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축복이란다. 박영감 부부는 늦둥이 딸 연수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연수는 울지는 않았지만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연수가 5살이 되었을 때부터 스스로 글을 깨우쳤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사물과 자연의 이치를 누구보다 빨리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수가 16살이 되던 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논밭은 바싹 메말랐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뒷산 사당에 모여 기호제를 지냈지만 비는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우리 마을 사람들 죄다 굶어 죽겠구만. 이를 어쩌면 좋아. 기호제도, 제사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무슨 수로 비를 오게 한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탄식하고 있을 때 연수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산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어요. 그곳을 파면 부족하지만 곡식을 잃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정말이냐? 연수는 아버지를 데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이에요. 이곳을 파면 물이 나올 것이에요. 아버지?
박영감은 딸의 말을 믿고 마을 사람들을 데려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정말로 시원한 샘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살았네. 살았어. 그러게 말이요. 연수가 아니었다면 이곳에서 물이 나올 줄 어찌 알았겠어. 마을 사람들은 샘물을 이용해 논밭을 적실 수 있었고 모두가 연수를 칭찬했습니다. 연수는 우리 마을의 복덩이야. 복덩이. 그날 이후 연수는 도마연에서 신비한 아이라 불리게 되었고 그녀의 소문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수는 아버지의 기침 때문에 약초를 찾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중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절벽 아래에서 굵고 짧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수는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 보니 그곳에는 허름한 차림의 젊은 청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청년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절벽에서 떨어져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요. 연수는 청년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한쪽 다리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혼잣말, 다리뼈가 부러졌으니 의식이 돌아오면 통증이 크겠구나. 연수는 주변에서 약초를 찾아 빻아 그의 상처에 발라주고 자신의 치마 자락을 찢어 부러진 다리를 묶어주었습니다. 어느새 해는 저물어가고 연수는 목숨이 위태로운 청년을 두고 갈 수 없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청년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낯선 처녀가 옆에서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잠들어 있었고 자신의 몸은 치료되어 있었습니다. 혼잣말, 이 처녀가 나를 살렸나 보군. 그때 저 멀리서 횃불을 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년은 자신을 쫓는 사람들인 줄 알고 달아나려 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에 잠에서 깬 연수가 눈을 떴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소? 이보시오, 처자. 나 좀 도와주시오. 나는 쫓기는 몸이요. 저 소리는 제 아버지 소리요. 제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 저를 찾으러 오신 겁니다. 그 말에 청년은 안심했습니다. 연수는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이고, 저런. 어쩌다 절벽에서 떨어졌는고. 짐승에게 쫓기다 발을 헛디뎌 그만. 쯧쯧. 안 됐구려. 우선 내 등에 업히시게. 박영감은 청년을 등에 업고 집으로 데려와 방에 눕혔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누구라도 그리했을 것이오. 마음 편히 있으면서 치료나 잘하시오. 연수야, 내가 이 청년 좀 잘 보살펴 주어라. 네, 알겠어요,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헌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쫓기는 몸이라 제가 이곳에 있다는 소문이 나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소. 우리 가족 외에는 아는 이가 없도록 조심하겠소? 박영감은 그에게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매일 약초를 갈아주며 청년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어디서 의술을 배운 것이오? 책에서 보았습니다. 오, 그렇구려. 책만 보고 이리 치료를 하다니 대단하오. 낭자 덕분에 상처가 잘 아무는 것 같소. 그렇다니 다행입니다. 청년은 무뚝뚝하지만 속 깊은 연수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문틈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연수의 책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책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구려. 제가 책 읽기를 좋아하여 아버지께서 사다 주신 책들입니다. 그래, 무슨 책을 좋아하시오? 처음에는 문학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천문, 도학, 정치학 등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보고 있습니다. 아니, 여인의 몸으로 그 많은 학문을 보통이 아닌 것 같소. 당신 같은 사람이 참으로 부럽소. 그 무렵 마을에서는 새로운 현감 때문에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아니, 이 가뭄에 세금을 2배로 올리라니. 우리 보고 죽으라는 소리야. 연수 덕에 겨우 밭을 살렸는데 새로운 현감이 우리를 죽이려 드는구만. 집으로 돌아온 박영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큰일이구나. 새로운 현감이 세금을 2배로 올린다더구나. 아버지, 우선 이 증세 정책이 현감 독단인지 나라의 정책인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그것을 어찌 알아볼 수 있단 말이냐. 세금을 관장하는 곳은 호조이니 한양에 가서 문의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현감이 정한 것이라면 관리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니 그 부당함을 따져야 합니다. 그래. 알았다. 내일 당장 한양에 다녀오마. 대화를 듣고 있던 청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낭자는 모르는 게 없구려. 국가의 행정까지 꿰뚫고 있으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소. 내 딸이지만 연수는 하늘이 준 복덩이라오. 마을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연수 덕분에 해결되었소. 아버님 말이 맞는 것 같소. 그대는 분명 하늘이 내린 사람이 틀림없어. 며칠 뒤 한양에 다녀온 박영감이 말했습니다. 형조에 물어보니 나라에서는 증세를 한 적이 없다더구나. 오히려 가뭄 때문에 구휼미를 풀고 있었어. 제가 예상한 대로군요. 이제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서명을 받아 현감의 부정을 임금님께 알려야 해요. 권력은 더 큰 권력으로 막아야 합니다. 다음 날 박영감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연판장을 받았고 한 달 후 한양에서 내려온 관원들이 부패한 현감을 잡아갔습니다. 이번에도 연수가 우리 마을을 지켜냈구만. 우리 마을에 연수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정말 복덩이야, 복덩이. 청년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연수 낭자,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은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르. 나는 조선의 왕세자이옵니다. 그 말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왕세자라니. 반년 전 궁에서 역모가 일어나 아버님이신 임금님께서는 저를 궁 밖으로 피신시키고 스스로 적들의 볼모가 되셨습니다. 그 이후로 역당들에게 쫓겨다니다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박영감과 그의 아내 그리고 연수는 왕세자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왕세자 저하이신 줄도 모르고 큰 무례를 범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으니 모두 일어나시오. 저를 구해주신 은인들이십니다. 머지않아 역도들이 이 마을까지 찾아올 것이니 저는 곧 떠나야 합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연수 낭자가 저와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연수야, 내 생각은 어떠냐? 어려움에 처한 분을 외면할 수는 없지요. 미력하지만 제 능력껏 왕세자님을 돕겠습니다. 참으로 고맙소, 낭자. 며칠 후 한 무리의 병사들이 말을 타고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여봐라. 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끌어내라. 집집마다 샅샅이 뒤져라. 병사들은 마을 사람들을 광장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마을에 낯선 청년이 오지 않았느냐? 바른 대로 고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마을에는 낯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소이다. 대장. 집집마다 다 뒤져봤지만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전날 밤 왕세자와 연수는 이미 마을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럼 다음 마을로 이동한다. 한편 왕세자와 연수는 산길을 통해 한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양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한양이요. 왕세자께서는 이곳에 숨어 계시지요. 제가 내려가 상황을 파악하고 오겠습니다. 혼자서 괜찮겠소.
왕세자님은 얼굴을 알아보는 자가 있을 수 있으니 저 혼자 움직이는 것이 낫습니다. 연수는 홀로 산을 내려가 정보를 얻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주막집에서 일을 도와주며 손님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칠 후 모든 상황 파악을 마친 연수는 주막을 떠나 왕세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역모를 일으킨 주범은 병조판서 강지훈입니다. 그는 군대를 동원해 왕궁을 장악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내금의장이 끝까지 역도들과 맞서다 지금은 의금부 감옥에 갇혀 있다 합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자이니 그를 먼저 구해내야 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을 어찌 빼낼 수 있단 말이오? 방법을 찾아야지요. 내일부터 감옥을 살펴 방도를 세우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수는 의금부 주변을 맴돌며 보초병들의 교대 시간과 동태를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생으로 변장하고 잠이 오는 약을 탄 술을 가지고 의금부로 향했습니다. 기생 목소리로 병판 대감께서 내리시는 포상이 옵니다. 오늘 밤은 신나게 마시고 회포를 푸시라 하셨습니다. 병사들은 의심 없이 술을 마셨고 이내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연수는 열쇠 꾸러미를 들고 감옥으로 가 내금의장을 구출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지요. 어서 나오시지요. 두 사람은 무사히 빠져나와 산속에 숨어있는 왕세자와 만났습니다. 세자 저하. 무사하셨군요. 내금의장. 끝까지 아바마마를 지키려 싸웠다 들었소. 참으로 고맙소. 끝까지 주상 전하를 지켜내지 못해 송구하옵니다. 이 처자는 내 분신처럼 믿으면 될 것이오. 내금의장을 혼자서 구출한 사람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상대할 대상은 수천의 병사가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우두머리, 병판과 그의 신복 몇 명뿐입니다. 그들은 내금의장의 친구인 황장군을 만나기 위해 전방으로 향했습니다. 황장군, 왕세자 저하께 인사드립니다. 황장군, 역도들을 처단하는 데 힘이 되어주시게. 저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한 목숨 바쳐 저하의 칼날이 되겠나이다. 황장군까지 합류하자 연수는 본격적으로 작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50명의 정예병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20명으로 병판의 신변을 확보하고 10명으로 두 장군을 잡을 것입니다. 나머지 20명은 궁궐 입구에서 대기합니다. 황장군은 정예병 10명을 상인으로 위장시켜 성안으로 미리 침투시켰습니다. 거사 당일 밤 연수의 계획대로 두 장군을 기방으로 유인해 제압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무사들은 병판대감의 집을 급습하여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네, 내 놈들은 누구냐?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때 무사들 뒤에서 왕세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 놈을 역모죄로 체포한다. 감히 왕실을 능멸한 죄, 죽음으로 다스릴 것이다. 잠시 후 역모의 주범들이 모두 포박된 채 궁궐 문 앞에 끌려왔습니다. 이제 역모는 끝났다. 어서 국문을 열어라. 문지기들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고 왕세자와 10명의 군사들은 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금의장은 즉시 갇혀있던 금군들을 풀어주었고 그들은 합세하여 궁 안의 역당들을 모두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반년 만에 왕실은 제자리를 되찾았고 병판대감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세자야,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 외딴 마을 도마연에 박씨 성을 가진 마음씨 착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큰 근심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혼인한 지 2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매일 밤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에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희 부부에게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고 또 비나이다. 그렇게 100일 넘게 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 밤,
유난히 달이 붉게 빛나고 고요한 밤에 부인은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흰옷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희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 허나 울지 않는 아이를 감당해야 할 것인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이고, 신령님. 말 못하는 아이라도 좋습니다.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꿈이 너무나 생생했던 부인은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나 보. 신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은 정말로 태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영감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부인을 더욱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10달 후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이는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허허, 이런 경우는 처음일세. 수없이 아이를 받아봤지만 두 눈만 동그랗게 뜨고 울지 않는 아이는 처음이야. 마을 사람들도 이상하게 여겼지만 부부는 꿈속 할머니의 말을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박영감은 물 위에 연꽃이 피어있는 꿈을 꾸었다 하여 아이의 이름을 견수라 지어주었습니다. 아가, 너는 우리의 희망이란다. 아프지 말고 무럭무럭 잘 자라거라. 사랑하는 내 딸 연수야, 너의 탄생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축복이란다. 박영감 부부는 늦둥이 딸 연수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연수는 울지는 않았지만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연수가 5살이 되었을 때부터 스스로 글을 깨우쳤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사물과 자연의 이치를 누구보다 빨리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수가 16살이 되던 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논밭은 바싹 메말랐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뒷산 사당에 모여 기우제를 지냈지만 비는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우리 마을 사람들 죄다 굶어 죽겠구만. 이를 어쩌면 좋아. 기우제도, 제사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무슨 수로 비를 오게 한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탄식하고 있을 때 연수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산에 마르지 않은 샘물이 있어요. 그곳을 파면 부족하지만 곡식을 잃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정말이냐? 연수는 아버지를 데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이에요. 이곳을 파면 물이 나올 것이에요. 아버지? 박영감은 딸의 말을 믿고 마을 사람들을 데려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정말로 시원한 샘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살았네. 살았어. 그러게 말이요. 연수가 아니었다면 이곳에서 물이 나올 줄 어찌 알았겠어. 마을 사람들은 샘물을 이용해 논밭을 적실 수 있었고 모두가 연수를 칭찬했습니다. 연수는 우리 마을의 복덩이야. 복덩이. 그날 이후 연수는 도마연에서 신비한 아이라 불리게 되었고 그녀의 소문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수는 아버지의 기침 때문에 약초를 찾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중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절벽 아래에서 굵고 짧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수는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 보니 그곳에는 허름한 차림의 젊은 청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청년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절벽에서 떨어져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요. 연수는 청년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한쪽 다리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혼잣말, 다리뼈가 부러졌으니 의식이 돌아오면 통증이 크겠구나. 연수는 주변에서 약초를 찾아 빻아 그의 상처에 발라주고 자신의 치마 자락을 찢어 부러진 다리를 묶어주었습니다. 어느새 해는 저물어가고 연수는 목숨이 위태로운 청년을 두고 갈 수 없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청년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낯선 처녀가 옆에서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잠들어 있었고 자신의 몸은 치료되어 있었습니다. 혼잣말,
이 처녀가 나를 살렸나 보군. 그때 저 멀리서 횃불을 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